외도 직면 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원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알렸을 경우 부작용과 후유증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도 직면 후 외도 사실을 원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 또 만약에 알렸을 경우에 효과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후유증은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후유증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준비했는데요. 저의 영상은 외도 피해자만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외도 행위자를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즉,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외도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외도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잘 참고하셔서 치료적 효과를 맛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많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갈등과 분쟁 또는 고통과 괴로움 이런 사이에 푹 빠지게 되면서 매일매일이 괴로움의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출구가 있고 무엇을 해야 출구 전략이 될지 몰라서 막 헤매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심리적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뼈가 부러지거나 뭐 어느 곳이 찢어지거나 이런 병리적 상처와 다르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주고받는 말 그리고 또 보여지는 행위 등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외도 내용 또는 외도 사실을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이 되었든 외도 피해자의 원가족이 되었든 또는 양가가 되었든 이 오픈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비효과적이거나 역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예전에도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외도 사실이나 외도 내용을 양가나 또는 뭐 한쪽 원가족에게 오픈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 한 6가지를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가 외도 행위자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외도 행위자 원가족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성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외도를 할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해서 외도 피해자인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 못지않게 배우자의 원가족이 주는 상처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제가 그 세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외도 행위자, 특별히 남편의 원가족들이 외도 피해자인 아내에게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외도 행위자 또는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양가에서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외도 피해자에게 너만 참으면 된다. 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게 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외도 행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외도 문제는 참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상처, 아픔은 참으면 오히려 더 골무면 골맞지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의 뭐 앙금이라고 할까요? 찌꺼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빨리 씻어내야만이 상처 치료가 되고 아픔 치료가 되는데 양가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 또는 외도 행위자가 너만 참으면 돼. 너만 참으면 문제 해결돼. 심지어는 자녀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외도 피해자에게 너가 평소 잘했어 봐라. 그럼 왜 너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겠느냐 하면서 외도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부추기고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말을 하는 양가 어르신이나 또는 형제 자매 또는 외도 행위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 외도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외도 행위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외도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외도 직면 후에 오히려 외도 피해자에게 뭐 사소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너가 평소 배우자에게 밥 좀 잘해줬어 봐라. 너가 평소 배우자에게 뭘 좀 잘했어 봐라. 심지어는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적인 부분까지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외도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도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책감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방지하려면 외도 사실이나 외도 내용을 원가족에게 오픈 안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도 합니다만 하여간 6가지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최종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가 원가족들이 외도 사실과 내용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뭐 외도 행위자 쪽이든 외도 피해자 쪽이든 뭐 막 이혼해라 또는 이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제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도 성인이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또는 이혼 후에 재혼을 하든 또는 뭐 혼자 살든 그 모든 것들은 성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사회적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들의 그 어떤 성인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막상 부모의 말에 따라서 이혼했을 때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모든 결정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긍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왔을 때도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데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나서서 뭐 이혼해라 말하라 이랬을 때 이혼 이후의 삶이 더 좋아지면이야 이혼한 사람이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공이라고 먹으면 되지만 만약에 삶이 꼬이고 더 불행한 삶으로 간다면 그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이거는 외도 행위자의 가족들이 더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외도 직면 후 뭐 외도 행위자가 진정성이 있든 없든 사과를 했고 좀 의기소침하게 살면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들이 볼 때 굉장히 이제 안쓰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 피해자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용서해라 하면서 막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심적 압박을 받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꼭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두 어린이가 싸우면 담임선생님이 두 어린이를 불러서 야 서로서로 미안하다고 그래.
빨리 사과해, 빨리 용서해 해가지고 좀 억압적인 또는 강요받은 용서를 하게 되는데, 뭐 초등학생 시절이야 감정이 빨리 식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뭐 작은 문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 정리가 빨리 될 수 있지만, 외도라고 하는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거에는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발성이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발성 없는 용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끝이 난다든지, 또는 부부로 산다 하더라도 그게 내면에서 골마요. 골마서 결국은 부부 생활의 그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만족감과 행복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를 강요하는, 특히 외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뭐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이나, 심지어는 외도 피해자의 원가족들도 이런 걸 강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로 이제 외도 행위자들이 뭐 홧김에 하든 또는 너무 막 힘들어서 하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너도 한번 외도하고 와. 그러면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해서 말 그대로 1대1, 외도 행위를 한 것만 따지면 1대1 또는 쌤쌤이 작전을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말에 따라서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를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먼저 외도 행위를 한 외도 행위자가, 외도 피해자가 원나잇이라도 외도 행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더 방방 뜹니다.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해요. 내가 너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1대1 작전 쓰면서 외도하고 와. 그럼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게 했던 사람이요, 더 기리기리 날뛰는 걸 봤거든요. 이런 부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도를 1대1로 맞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부로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언행에는 감정적 그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외도 행위자에 대한 복수심, 배신감 때문에 나도 그냥 맞바람 핀다 하지만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변수예요? 각각의 부부의 변수도 있지만 외도 상간자의 변수도 있거든요. 막상 외도를 하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달콤한데? 이거 굉장히 짜릿한데? 하면 브레이크를 못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은 상처도 될 뿐더러 정말 이 말을 순진하게 믿고 1대1 작전으로 외도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집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제가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외도할 수 있지. 또 외도 피해자에게 너만 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또는 외도 피해자에게 너가 평소 잘했어 봐라. 그리고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라는 푸시. 또 빨리 용서하라고 하는 억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하면 너도 외도하고 와. 한 번은 눈 감아줄게. 이런 모든 것들이 외도 사실을 원가족들에게 오픈했을 때 양가로부터 또는 외도 행위자로부터 오는 아주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따라서 외도 내용과 외도 사실을 원가족에게 오픈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양가의 원가족에게 이걸 오픈했을 때는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이거를 고지해야지, 양가의 어르신이나 또는 형제자매들 개입하라고, 또는 우리 부부가 해결 못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식으로 이걸 오픈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막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꼭 제가 상담사여서가 아니라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외도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일반인이었다면 야, 전문가 찾아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라. 특히 이 혈육적으로나 관계적으로 1차적인 관계가 없는, 쉽게 말해서 뭐 객관적이란 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냉정한 그런 뭐 판단을 받으시든 코칭을 받으시든 조언을 받으시든 그래야 되지. 나하고 1차적으로 혈육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혈육은 아니지만 이미 사전에 관계가 형성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편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외도 피해자가 외도 피해자하고 평소 친한 언니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외도 피해자 편이 되고요. 외도 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형에게 형,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내가 알게 됐고요. 근데 아내가 막 너무너무 또는 남편이 너무너무 길이길이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도 잘못했지만 네 배우자가 너무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편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적인 효과도 되지 않고 해결적인 효과도 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도와 직면 후에 정말 부끄러워서도 남한테 이야기 못하지만 또 홧김에는 누군가에는 가서 정말 임금님이라면 당나이기라고 말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붙잡는 사람들이 지인 아니면 원가족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편향성도 문제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6가지의 그 워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워딩 때문에 외도 피해자들이 정말 대로주고 말로 받거나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또는 이런 역효과를 맛보지 않으시려면 원가족에게 오픈하시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락으로 그럼 왜 원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특히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했을 때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잘 들으셨죠?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대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대 구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세대 중에는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또는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또는 G세대 그리고 G세대 다음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MZ세대가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를 이제 합쳐서 뭐 MZ세대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막으로 이 세대들이 주로 뭐 무자르듯이 뚝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사신 분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일런트 세대는 1924년부터 1945년 뭐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나서 뭐 자란 그런 분들이시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 아는 베이비 부머 세대죠. 여기가 이제 1946년부터 1964년 뭐 요 사이에 태어나고 자란 분들. 그 다음이 이제 X세대는 1965년부터 1979년. 또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또 Y세대라고도 하죠. 여기는 1980년부터 1994년. G세대는 1995년부터 2012년.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세대를 이제 보통 말하는데요. 물론 이걸 무 자르듯이 뚝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1964년생이 꼭 베이비 부머 세대냐, X세대냐,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어떤 정서라든지 문화를 이렇게 습득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은 X세대의 끝자락이거나 아니면 M세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뭐 바로 이어지는 세대일 수도 있지만 한 세대를 더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일런트 세대의 부모, 자녀들은 뭘까요? 뭐, 베이비 부모 세대 끝자락이거나 아니면 X세대이겠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세대별로는 그 세대 안에서의 역사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또는 비슷한 정서 또는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사일런트 세대와 예를 들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뭐 이어져 있으니까 비슷할 수 있으나 사일런트 세대와 X세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베이비 부머 세대와 M세대도 많은 차이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한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별천지 같은 세상인데 M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청소년 시기부터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벌써 아날로그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디지털적인 사고가 달라요. 이런 관점에서 MZ세대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M세대와 G세대는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G세대는 이미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태어난 세대인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1살, 2살 됐을 때부터 뭐 기계를 잘 다루든 못 다루든 부모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또 M세대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외도로 제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도 그 자체만 봤을 때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외도관과 M세대의 외도관은 많이 다르죠.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외도가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주로 그 당시에는 남편이 미혼녀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사람들은 그걸 억압하고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 베이비 부모의 윗세대를 위해서든 또는 아랫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든 또 결혼하면 정말 까만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진짜 이 집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M세대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원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원가족 세대가 누구냐?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억압하고 참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M세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외도 행위자를 혼내기도 하겠지만 외도 피해자에게 야 참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외도가 벌어지면 외도 피해자가 평소 잘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점인데 그게 먹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가 M세대 즉 외도와 직면한 M세대 부부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외도 피해자 보러 네가 평소 잘했어 봐라. 그러면 왜 너의 배우자가 밖에 나와서 외도를 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또 베이비 부머 세대 때 외도 행위자들은 주로 누구였다고요? 남편들. 그리고 미혼녀들. 이렇게 커플이 되다 보니까 뭐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술집에 가서 여자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M세대 부부가 외도에 직면 후에 원가족에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의 원가족도 불쑥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특히 외도 피해자가 전업주부라면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쇠뇌 의식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외도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커지는 가운데 외도 트라우마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완화가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세대 차이로 인해서 외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는 외도 행위자나 외도 피해자를 상대하는 그런 어떤 태도적인 부분까지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외도 사실을 또는 외도 내용을 원고자에게 오픈할 때는 그런 부모의 관점이나 사고 또는 정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오픈하거나 아니면 오픈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 알고만 계시지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니네 부부 이혼해라. 이혼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개입하거나 중재한다는 의미에서 2차적인 가해나 2차적인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고지하고 인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최대한 빠르게 상담사가 됐든 임상가가 됐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치료적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안은 무엇이냐? 다음 단락에서 이어갑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마지막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저는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고 정말 일평생을 힘들었든 또는 덜 힘들었든 산다면 정말 그 부부는 행복을 떠나서 정말 성숙한 부부고 정말 괜찮은 부부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요. 괜찮은 부부들 많습니다만 그런데 외도와 이미 직면을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부부가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상담사입니다. 물론 부부가 주체가 돼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역량의 부족, 지혜의 부족 이런 게 있다. 또 전략의 부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적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부부 상담사나 또는 부부 임상가나 부부 코칭가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서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기타 불면증, 자살충동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는 강조하는 상담사인데요. 가끔 보면 외도 직면 후에 부부가 주체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가족에게 의지 내지는 의존 또는 자녀들에게 의지 내지는 의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문제도 문제화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작은 문제를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거기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입하고 자녀들이 개입하면 이게 생각이 하나로 딱 일치가 되면 문제가 단순화되고 또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겠지만 6사람이 매달리면 또는 8사람이 매달리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안에서 더 상처를 받고 문제는 문제화되면서 더 큰 문제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부부가 주체가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냥 홍수물에 휩쓸려 가듯이 막 떠내려갑니다. 결국 그렇게 떠내려가서 도착한 목적지가 괜찮은 곳이라면 모든 것은 내공이 되겠죠. 그러나 도착한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불행한 곳이라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남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따라서 외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부부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원가족에게 오픈하더라도 이 문제의 주체는 누구다? 부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알고만 계실 뿐, 형제자매는 알고만 계실 뿐, 자녀들은 알고만 있을 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부부가 해야 된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역량, 지혜, 전략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면 상담사 앞에 나오는 게 뭐가 부끄럽고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지극히 그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고 아주 건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치료를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비용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내야 됩니다. 또 상담이 거저 와서 듣는 강의가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평소에 안 하던 별도의 그걸 전체를 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고 심지어 당신 스스로가 소중하지 않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별천지가 되고 이 세상이 정말 낙원이 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면 외도 행위자가 됐든 외도 피해자가 됐든 아프면 치료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담도 부부가 주체가 돼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부부 상담에 임해서 이 외도에 대한 상처, 아픔 치료,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리고 외도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록 외도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가 생겼지만 그 비싼 인생 비용을 지불하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의 내용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판단,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